어디서 굴러먹던 정신 나간 노인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서 행패야. 내 아들 앞길 막으려고 작정했어. 내 새끼가 평생 떵떵거리며 살게 될 가장 찬란하고 빛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화려한 잔칫집에 함부로 발을 들인 흉측한 불청객이자 당장 치워버려야 할 오물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그날 아침 나절 제 낡은 폴더폰을 울리던 다급한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오늘 VVIP들 오찬 코스에 그 비법 소스가 꼭 들어가야 하는데 주방에서 실수를 했어요. 퀵서비스로 보내면 오는 길에 흔들려서 맛이 변할까봐 불안하니까 번거로우셔도 어머니가 직접 좀 가져다 주세요. 제발요. 오늘 투자 받는 거에 제 목숨이 걸렸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 민기의 떨리는 목소리, 그 애타는 부름에 저는 앞뒤질 겨를 조차 없었습니다. 꼬박 3년을 그늘진 독에서 정성으로 다리고 숙성시킨 제 핏방울이나 다름없는 검붉은 비법 간장이었습니다. 저는 달고 달아 밑창이 종이장처럼 얇아진 검은 단화를 꿰어 신고 성인 남자 혼자 들기에도 버거운 묵직한 옹기 항아리를 낡은 보자기에 겹겹이 싸서 가슴에 품었습니다. 시내버스만 3번을 갈아탔습니다. 버스가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옹기가 흔들릴까봐 제 갈비뼈가 짓눌리는 통증에도 항아리를 끌어안은 두 팔에는 힘을 풀지 않았죠. 늦가을의 매서운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제 이마와 등줄기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가파른 언덕을 지나 마침내 도착한 곳은 눈이 시리도록 화려한 서울 강남 한복판의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회전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평생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천장에는 별빛을 흩뿌려 놓은 듯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번쩍였고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제 초라한 몰골을 비추고 있었죠. 이곳에서는 제 아들이 일군 외식 프랜차이즈의 100호점 달성 기념식과 VVIP 투자 설명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홀을 채우고 최고급 수트와 이브닝 드레스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크리스털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우아한 미소를 교환하고 있었죠. 그 완벽하고 이질적인 공간의 한가운데로 땀에 전 낡은 스웨터를 입은 제가 헐떡이며 들어섰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항아리의 무게보다 저를 짓누르는 건 온몸에서 풍기는 짙은 냄새였습니다. 버스 안에서부터 옹기 틈새로 미세하게 새어나온 퀴퀴하고 짭조름한 메주 냄새. 그건 제 평생의 훈장이었지만 이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는 그저 불쾌한 악취에 불과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제 낡은 신발이 닿는 순간 웅성거리던 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어머, 저 냄새 뭐야? 구역질 낳고 썩겠네 정말. 클래식 선율을 가르고 날카로운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홀의 정적을 깼습니다. 소리가 난 곳을 돌아보니 화려한 은빛 실크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자가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예비 며느리이자 오늘 행사의 메인 투자사 대표의 무남 동료 외동딸이었습니다. 그녀의 곁에 서 있던 다른 귀빈들 역시 일제히 코를 틀어쥐며 저를 향해 벌레를 보듯 혐오스러운 시선을 던지고 있었죠. 여기 호텔 매니저 어딨어요? 보안팀 안 부르고 뭐해요? 대체 출입 통제를 어떻게 하길래 저런 주방 아줌마가 홀에 나와 돌아다녀요? 당장 안 쫓아내고 뭐 하는 거야? 여자의 날 선 호통에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와 제 몸에 밴 진한 간장 냄새가 소용돌이치며 뒤섞였습니다. 저는 마치 발가벗겨진 채 광장에 내던져진 것 같은 끔찍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핏기가 가신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항아리를 부여잡은 거친 두 손은 사시나무처럼 흔들렸습니다. 수십 명의 귀빈들이 만들어내는 차가운 경멸의 벽 앞에서 저는 그저 숨쉬기조차 버거운 이방인이었죠.
당혹감에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졌지만 아들의 행사를 망치면 안 된다는 생각. 하나로 억지로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죠. 저기요, 그게 아니고요. 나는 저 프랜차이즈 대표 민기 엄이 되는 사람인데 우리 아들이 이걸 꼭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해서. 목소리는 짐승에 앓는 소리처럼 기어들어갔습니다.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변에서는 비웃음 섞인 헛기침 소리와 수군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어머, 최 대표 어머니라고? 거짓말 아니야? 최 대표 아버님이 유명한 금융가 출신이라던데 어머니 행색이 왜 저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수만 개의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제 고막을 찔러댔습니다.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려 당장이라도 쥐구멍에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웅성거리는 인파를 헤치고 다급하고 거친 발걸음 소리가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이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맞춤 양복을 쫙 빼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른 남편 동석이 분노로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평생 제게 따뜻한 눈길 한 번 주지 않던 무심한 남편이었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아내인 저를 수렁에서 건져내줄 유일한 구명줄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제 헛된 희망은 단 1초도 지나지 않아 처참하게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남편 동석은 저를 감싸기는커녕 제 앞을 가로막고 서서 투자자들의 눈치를 살피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정신 나간 노인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서 행패야. 내 아들 앞길 막으려고 작정했어.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짝 하는 벼락 같은 파열음이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의 크고 거친 소나기가 제 오른쪽 뺨을 자비 없이 후려친 것입니다. 고개가 꺾일 정도로 매서운 타격에 눈앞에 번쩍하고 불꽃이 튀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며 몸이 비틀거렸고 귓가에서는 삐하는 이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비틀거리는 순간 제품에 안겨있던 묵직한 옹기 항아리가 허공을 가르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쨍그랑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옹기 파편이 수십 조각으로 나뉘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제가 꼬박 3년의 세월을 바쳐 뙤약볕과 비바람을 맞아가며 정성으로 다려낸 검붉은 비법 간장이 얼음장 같은 대리석 바닥을 흉측하게 적셔나갔습니다. 코를 찌르는 진한 메주 향이 순식간에 홀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어오르는 뺨에 화끈거리는 통증보다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고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무너져 내린 제 시선 끝에 단상 위에서 이 모든 난장판을 지켜보고 있던 아들 민기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민기는 놀라 달려오기는커녕 예비 며느리 쪽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슬그머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어미가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서 뺨을 맞고 바닥에 나동그라졌는데도 그는 철저하게 남의 일인 양절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라는 존재 자체가 자신의 빛나는 인생에 묻은 더러운 오점이라는 듯이 말이죠. 바닥에 흩뿌려진 검은 간장이 마치 제 몸에서 빠져나온 피와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도와달라고 손을 뻗어볼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의 거친 손길이 제 양팔을 틀어쥐고 마치 쓰레기 봉투를 끌어내듯 밖으로 내동댕이 쳤을 때 저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소리 없는 울음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호텔 밖 차가운 뒷골목 바닥에 웅크린 채 저는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바닥에 흥건하게 엎질러져 있던 그 검붉은 간장의 잔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액체 위로 제가 평생을 바쳐 살아온 질기고도 참혹했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 동석이 노름판에 빠져 수천만 원의 사채 빚을 지고
야반도주를 했을 때도 저는 세상을 원망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젖먹이었던 민기를 포대기에 싸서 등에 업고 새벽 4시부터 시장통 한 구석에 허름한 국밥집으로 출근했죠. 살을 내는 한겨울에도 손이 부르트도록 찬물에 물을 씻었고 뼈가 삭아내리는 통증을 참아가며 하루 18시간씩 펄펄 끓는 가마솥 앞을 지켰습니다. 우리 민기 엄마가 남부럽지 않게 꼭 대학도 보내고 사장님 만들어줄게. 엄마만 믿어. 등 뒤에서 쌕쌕거리며 잠든 아들의 온기만이 제 유일한 희망이자 버팀목이었습니다. 아들이 번듯한 프랜차이즈 식당을 처음 차리던 날 저는 은행에서 제 이름으로 끌어올 수 있는 대출은 모조리 끌어다 바쳤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주방 한 구석에 간이 침대를 놓고 쪽잠을 자며 아들의 식당 양념을 제 손으로 전부 만들어냈죠. 수십 년을 독한 마늘과 고춧가루, 뜨거운 솥의 열기와 싸워온 제 두 손은 이미 여자로서의 생명력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손가락 끝의 지문은 지독한 노동으로 다 닳아 없어져 버렸고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 해도 기계가 지문을 인식하지 못해 지장을 찍어야만 했으니까요.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인 제 거친 손. 세상이 열광하고 오늘 그 VVIP들이 그토록 환호하는 프랜차이즈의 백호점. 성공 신화는 오롯이 제 피와 땀 그리고 오늘 대리석 바닥에 처참하게 부서져 내린 저 비법 간장으로 쌓아 올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성을 쌓아 올린 저는 성 밖으로 버려진 늙고 병든 노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매서운 바람보다 그 잔인한 진실이 제 가슴 한가운데를 더욱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천장에서 은은한 간접 조명이 쏟아지는 널찍한 거실에는 숨막힐 듯한 정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뺨에 붓기가 채 가라앉지도 않은 제 앞으로 남편 동석이 낡은 청가방 하나를 툭 하고 던졌습니다. 그 위로 얄팍한 돈 봉투 하나가 맥없이 떨어졌죠. 당신 진짜 교양 없고 무식해서 더는 같이 못 살겠어. 이혼 서류는 나중에 보낼 테니까 당장 도장 찍고 나가. 내 아들 재벌가랑 사돈 맺으려면 당신같이 냄새나고 천박한 촌부는 없는 게 100번 나아. 남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은 마치 잘 벼려진 칼날처럼 제 가슴을 무참히 도려냈습니다. 하지만 제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은 것은 그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서늘한 눈빛으로 저를 내려다보던 아들 민기의 한마디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진짜 미치겠어요. 오늘 장인어른 되실 분이 어머니 정체 알았으면 당장 투자 끊고 파혼했을 겁니다. 혹시라도 뒷조사라도 들어오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이 돈 1,000만 원 들고 그냥 어디 조용한 시골 촌구석에 틀어박혀서 사세요. 제발 부탁인데 제 인생에서 그만 좀 빠져주세요. 아들의 눈동자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화려한 앞날에 걸림돌이 되는 귀찮은 혹을 떼어내려는 이기적인 안도감만이 가득했죠. 저는 어떤 변명도 눈물 섞인 매달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혀가 굳어버려 단 한마디도 내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모든 것을 갉아먹여 키워낸 맹목적인 헌신이 얼마나 부질없고 멍청한 짓이었는지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철저하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등 뒤로 육중한 철문이 자비 없이 매몰차게 닫혔습니다. 도어록이 잠기는 차가운 기계음이 복도를 울렸습니다. 한겨울의 칼바람이 텅 빈 아파트 복도를 스산하게 훑고 지나갔습니다. 길거리로 내몰린 제 손에 남은 것이라곤 아들이 적선하듯 던져준 1,000만 원이 든 봉투와 낡은 청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가방끈을 꽉 쥐었습니다. 이를 얼마나 꽉 악물었는지 입술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혀끝에 맴돌았지만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눈물조차 아까웠습니다. 평생을 가족이라는 이름의 족쇄에 묶여 살았던 제 안의 어리석은 미련이 차갑게 식어버림과 동시에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 아주 작고도 독한 분노의 불씨 하나가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했으니까요. 갈 곳 잃은 제 무거운 발걸음이 향한 곳은 아무도 찾지 않는 경기도 외곽에 다 쓰러져가는 친정아버지의 옛 흉가였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들이 쓰레기 취급하며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제 낡은 가방 속에서 시어머니 때부터 물려받은 100년 된 시간장을 품은 작은 단지가 오랜 침묵을 깨고 묵직하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남은 인생을, 그리고 저를 버린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뒤바꿔 놓을지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40년 뼈 빠지게 일한 대가가 얄팍한 돈 봉투 하나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쫓겨난 그날 밤 뼛속까지 스며드는 매서운 칼바람을 맞으며 제가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소도시였습니다. 시내버스 종점에서도 한참을 걸어 들어가야 나오는 인적 드문 시골 마을. 그곳엔 10년 전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남긴 다 쓰러져가는 흉가 한 채가 덩그러니 남아있었죠. 끼익 녹슨 철대문을 밀고 들어가자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서늘한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마당에는 사람 허리춤까지 오는 잡초가 무성했고 방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내와 뽀얗게 내려앉은 먼지가 저를 반겼습니다. 냉골 같은 방바닥에 우두커니 주저앉았습니다. 난방조차 들어오지 않는 방. 안에서 입김이 하얗게 부서졌죠. 칠흑 같은 어둠 속 제 곁에 남은 것이라곤 아들이 적선하듯 던져준 돈 봉투와 낡은 천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몇 벌 안 되는 낡은 옷가지들을 걷어내자 가방 맨 밑바닥에서 묵직한 덩어리 하나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수건으로 겹겹이 싸맨 작은 옹기단지. 그것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제 손을 꼭 잡고 물려주셨던 100년 된 시간장이었습니다. 어머니, 남편이라는 작자는 이걸 보고 냄새나는 쓰레기라고 갖다 버리라 했었죠. 결국 저도 이 간장처럼 쓰레기 취급을 받고 쫓겨났네요. 갈라진 목소리가 텅 빈 방 안을 울렸습니다. 조심스레 옹기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순간 코끝을 스치는 깊고 진한 향기, 단순한 짠맛이 아니라 100년의 세월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낸 묵직한 단맛과 형언할 수 없는 깊은 감칠맛이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퍼져나갔습니다. 손가락으로 시커먼 간장을 한 방울 찍어 혀끝에 가져다 대보았습니다. 짭조름한 첫맛 뒤로 입안 전체를 감싸는 웅장한 풍미가 핏줄을 타고 흐르는 듯 했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이 가치를 몰라보고 저와 함께 시궁창에 처박으려 했지만 이 시간장만큼은 100년의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썩지 않고 묵묵히 제 본질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창백하게 질려있던 제 입술 위로 아주 오랜만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상 천지에 혼자 버려진 줄 알았는데 제 곁에는 아직 이 찬란한 흑진주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저는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슬퍼하고 원망할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마당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을 억척스럽게 맨손으로 뽑아냈습니다. 손톱 밑에 새까만 흙대가 끼고 마디마디가 비명을 질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근처 읍내 오일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이 준 1000만 원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목숨줄이자 마지막 보루였으니까요. 주머니에 있던 꼬깃꼬깃한 비상금 몇만 원을 쥐고 시장 한 구석을 돌았습니다. 할매요, 이 콩벌레 먹고 찌그러진 거 못 파는 거면 내가 헐값에 좀 가져가도 되겠소? 아이고, 그거 집만 되는디. 가져가서 뭐 하시게? 그냥 가져가슈. 상품 가치가 없어 상인들이 버리려던 못난이 콩과 흠집난 채소들을
쓸어 담듯 모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볼품없어도 속은 여전히 생명을 품고 있는 귀한 식재료들이었죠. 마당 한 구석에 녹슨 가마솥을 걸고 장작에 불을 지폈습니다. 보글보글 콩이 삶아지며 구수한 냄새가 마당을 채웠습니다. 펄펄 끓는 가마솥의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삶은 콩을 절구에 넣고 찢는 제 거친 두 손은 마치 잃어버린 생명력을 되찾은 듯 힘차게 움직였습니다. 손가락 지문이 닳아 없어질 정도로 평생을 바쳤던 그 노동이 이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닌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창조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메주를 빚어 볏짚으로 묶어 처마 밑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구해온 소금과 지하수로 맑은 물을 내고 그 안에 제 생명과도 같은 100년 된 시간장을 조심스럽게 부어 넣었습니다. 쪼르륵 맑은 소리와 함께 검은 시간장이 새로운 작물 속으로 퍼져나가며 경이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기 시작했죠. 허름한 시골집 마당에 늘어선 옹기독들. 그건 단순한 장독대가 아니라 저 이말순의 부활을 알리는 조용한 군대와도 같았습니다. 제가 시골집 마당에서 흙투성이가 되어 장을 담그고 있을 무렵 서울 한복판 강남의 번쩍이는 고층 빌딩에서는 탐욕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 민기의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실. 최고급 가죽 소파에 기대 앉은 민기는 결제 서류를 집어던지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원가율이 왜 이따위야? 어머니가 쓰던 방식은 재료비도 비싸고 숙성하는데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잖아. 당장 레시피 엎어. 대표님, 그래도 국산 콩이랑 천연 재료가 우리 브랜드의 핵심 가치인데 소비자들이 그딴 걸 어떻게 알아? 그냥 중국산 화학 조미료 때려 붓고 카라멜 색소 섞어서 색깔만 그럴싸하게 맞춰 단가 무조건 반으로 쳐내. 민기의 눈빛은 이미 돈의 눈이 멀어 광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이 들어간 깊은 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공장에서 드럼통으로 납품받은 값싼 화학 조미료의 역겨운 단맛과 자극적인 짠맛이 식당 주방을 점령했습니다. 부족한 풍미는 엄청난 양의 설탕과 캡사이신으로 억지로 덮어버렸죠. 당장의 이익률은 치솟았고 민기는 자신이 천재적인 사업가라도 된 양 오만에 빠졌습니다. 한편 남편 동석의 삶도 가관이었습니다. 아들이 준 법인카드를 제 돈인 양 긁어대며 매일같이 고급 골프장을 제 집 드나들듯 했죠. 명품 골프웨어를 쫙 빼입고 빳빳하게 고개를 든 채 친구들 앞에서 거들먹거렸습니다. 야, 마누라라는 게 급이 맞아야 데리고 살지. 냄새나는 노인네 내쫓아버리니까 집안 공기부터 다르더라. 늙은 짐짝 하나 버렸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활짝 피네. 경쾌한 드라이버 타격음과 함께 골프공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두 부자는 자신들이 쌓아 올린 성공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성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그 속은 인공 조미료와 허영심으로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죠. 기초공사를 담당했던 단단한 주춧돌, 저 이말순이라는 존재를 스스로 뽑아버린 대가가 얼마나 참혹할지 상상조차 못한 채 그들은 절벽 끝에서 위태로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처마 밑에 매달아둔 메주에도 하얗고 노란 곰팡이가 예쁘게 피어났습니다. 봄 햇살 아래 장독대에서 맛있게 익어가는 장냄새가 온 마을에 은은하게 퍼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 앞집에 사는 홀몸 노인 박할머니가 갓캔 쑥을 한 움큼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정이 고마워 저는 독을 열어 잘 익은 된장을 듬뿍 퍼서 뚝배기에 바글바글 끓여냈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와 제가 직접 무친 나물 반찬을 상에 올렸죠. 아이고 혼자 사는 노인네. 밥 차려주기도 귀찮을 텐데 한 숟갈 떠볼까나. 무심코 찌개 국물을 한 입 떠넘긴 박할머니의 두 눈이 화들짝 놀란 듯 커졌습니다.
주름진 손이 파르르 떨리더니 허겁지겁 밥에 된장을 쓱쓱 비벼 입이 터져라 밀어넣기 시작했죠. 이게 무슨 맛이여. 내가 평생 살다 이렇게 깊고 달금한 된장 맛은 처음 보네. 죽은 사람도 입맛 돌아서 벌떡 일어날 맛이여. 그날 이후 조용하던 시골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할머니의 입소문을 타고 동네 노인들과 읍내 시장 상인들이 제 집 앞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죠. 남는 찬통을 들고 그 귀한 장맛 좀 보자며 줄을 섰고 제 된장과 간장은 아름아름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전설의 맛으로 불리며 암암리의 비싼 값에 거래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 읍내 5일장을 돌며 숨겨진 시골찐 맛집을 취재하던 구독자 100만 명의 요리 유튜버가 우연히 국밥집 할머니가 제 간장으로 맛을 낸 국물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와 미쳤다 여러분. 이건 화학 조미료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궁극의 감칠맛입니다. 대체 이 간장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네. 산 밑에 사는 할머니가 담근 거라고요? 카메라 렌즈가 요동쳤습니다. 유튜버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제 간장에 대한 찬사를 쏟아냈고 그 영상은 업로드되자마자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골방에 버려졌던 100년의 씨간장이 스스로 빛을 내며 세상 밖으로 걸어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유튜브 영상이 화제가 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먼지 풀풀 날리는 좁은 시골길 위로 이 동네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날렵한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티끌 하나 없이 완벽하게 재단된 네이비 수트를 입은 젊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에 꼿꼿한 자세. 그는 대한민국 프리미엄 식품 유통의 절반을 쥐고 흔든다는 거대 유통사 현진식품이 김지훈 대표였습니다. 그는 수행원도 없이 홀로 반짝이는 구두에 지늘기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집 마당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말순 선생님 되십니까? 실례가 안 된다면 소문으로만 듣던 그 장맛을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정중하지만 묵직한 힘이 실린 목소리. 저는 아무 말 없이 뒷곁으로 가서 가장 잘 익은 숙성 간장을 작은 종지에 담아 내밀었습니다. 지훈은 망설임 없이 손가락으로 간장을 콕 찍어 혀 위에 올렸습니다. 그 순간 바위처럼 단단하던 지훈의 미간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눈동자가 요동치더니 이내 깊은 탄식이 그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혀끝에 닿자마자 폭발하는 100년씨 간장 특유의 웅장한 감칠맛. 짠맛 뒤에 숨어있는 달콤함과 흙, 바람, 세월이 만들어낸 완벽한 조화. F&B 시장의 꼭대기에 서서 세상의 모든 미식을 맛본 그조차도 처음 경험하는 영혼을 뒤흔드는 압도적인 맛이었죠. 지훈은 종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더니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평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봉투 틈새로 삐져나온 서류에는 놀랍게도 제 아들 민기의 프랜차이즈 식당 로고와 제 뒷조사 자료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승승장구하던 최민기 대표 식당의 장맛이 하루아침에 저급한 화학조미료 맛으로 변하더군요. 업계 사람으로서 그 이유가 궁금해 즉시 배후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죠. 그 백호점의 성공 신화를 묵묵히 쌓아 올린 진짜 주역이 짐가방 하나만 쥔 채 비참하게 가족에게 버림받아 이 외딴 시골집으로 쫓겨났다는 사실을요.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철저하게 숨기고 싶었던 끔찍한 치부를 들킨 것 같아 저도 모르게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혹감에 흔들리는 제 두 눈을 보며 지훈은 값비싼 수트 바지가 흙바닥에 닿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제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이 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F&B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엎을 국보급 예술품입니다.
선생님이 평생을 바쳐 빚어낸 이 엄청난 가치를 쓰레기 취급하며 내쫓은 그 오만한 자들이 대체 얼마나 멍청한 짓을 저질렀는지 세상에 증명해 보이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훈의 뜨겁고 강렬한 눈빛이 제 눈을 똑바로 향했습니다. 저 김지훈이 선생님을 대한민국 최고의 명인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모래성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가장 높은 곳에서 지켜보게 해드리죠. 제 손을 잡으시죠. 거친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최고 권력자. 그리고 굳은 살 박인 두 손을 내려다보는 늙은 촌부 차갑게 식어있던 제 심장이 다시금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함에 멈춰버렸던 제 인생의 시계바늘이 매서운 반격을 향해 다시 째깍거리며 돌아가는 소리가 귓가를 강렬하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복수라는 것은 시퍼런 칼을 갈아 상대의 가슴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더군요. 현진식품지훈 대표의 그 견고한 무릎이 제 앞에 거친 흙바닥에 닿았던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다른 궤도로 진입했습니다. 지훈 대표는 빈말을 뱉는 가벼운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진식품이 가진 막강한 자본력과 날카로운 기획력을 총동원해 오직 제 간장과 된장만을 위한 하이엔드 프리미엄 브랜드 명인 M을 단숨에 론칭했습니다. 마케팅의 핵심 전략은 철저한 신비주의였죠. 명인님의 얼굴과 과거는 철저히 베일에 붙일 겁니다. 대중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쉽게 가질 수 없는 것에 더욱 열광하는 법이니까요. 우리는 오직 압도적인 품질과 맛으로만 승부합니다. 지훈 대표의 말대로였습니다. 제 거칠고 투박한 손끝에서 탄생한 100년 된 시간장은 매끄럽고 윤기나는 검은색 최고급 도자기에 담겨 금빛 라벨을 달았습니다. 백화점의 일반 매장이 아닌 연간 수천만 원을 쓰는 VVIP 전용 라운지와 서울 강남의 네로라 하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만 극소량으로 독점 공급되었죠.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한 병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무서운 가격표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회장님들과 미식가들은 명인 애매장을 구하지 못해 안달이 났습니다. 혀끝에 닿는 순간 온몸의 세포를 깨우는 듯한 그 깊고 웅장한 감칠맛은 화학 조미료에 찌든 현대인들의 미각에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단 몇 달 만에 명인엠은 대한민국 F&B 시장의 정점에 섰습니다. 제 낡은 통장에는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 거대한 액수의 돈이 매일같이 쏟아져 들어왔죠.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가마솥에 불을 지폈고 손가락 마디가 퉁퉁 붓도록 콩을 삶았습니다. 화려한 금박 포장지 속에서도 제 장맛의 본질만큼은 단 1%도 변하지 않도록 독하게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제가 가장 높은 곳에 완벽하게 서야만 저 아래에서 썩어가는 자들의 추락이 더욱 비참해질 테니까요. 제가 빚은 장이 최고급 백화점의 진열대를 눈부시게 물들이고 있을 무렵 제가 매몰차게 쫓겨난 빈자리에서 오만방자한 축제를 벌이던 아들 민기의 모래성은 가장 밑바닥 기초부터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땀방울이 밴 정직한 천연 레시피를 쓰레기통에 처박은 민기원과 절감이라는 달콤한 독약에 취한 그는 결국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그는 가맹점주들의 눈을 속이고 막대한 뒷돈을 챙겨주는 악덕 유통업자와 결탁해 유통기한이 훌쩍 지난 값싼 불량 수입산 식자재와 정체불명의 화학 첨가물을 전국의 100개 매장에 납품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이번에 들어온 고기 물량에서 역겨운 시큼한 냄새가 납니다. 양념장도 색깔이 이상하게 탁하고요. 이거 이대로 손님 상에 냈다가는 진짜 큰일 납니다. 시끄러워. 고춧가루랑 캡사이신 2배로 들이부어서 매운맛으로 다 덮어버려.
혀가 얼얼할 정도로 맵게 만들면 고기가 썩었는지, 양념이 상했는지, 개돼지 같은 손님들이 어떻게 알아? 당장 진행해. 직원들의 다급한 만류에도 민기는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쳤습니다. 컴컴하고 습한 물류창고 안 곰팡이가 피어오르는 식자재들이 전국으로 실려나가는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그리고 민기의 그 오만한 탐욕은 머지않아 핏빛 재앙이 되어 그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민기의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가족 외식을 하던 수십 명의 손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응급실에 실려 가는 참사가 터진 것입니다. 구급차의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밤새 도시를 찢어놓았습니다. 병원 복도는 복통을 호소하며 바닥을 구르는 어린아이들과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오열하는 부모들의 절규로 생지옥이 되었습니다.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원인은 민기의 식당에서 제공된 상한 양념장 속 치명적인 식중독균이었습니다. 독이 든 성배를 마신 대가는 너무도 빠르고 잔인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번 금이 가기 시작한 땜은 순식간에 형체를 잃고 무너져 내리는 법입니다. 사건이 터진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모든 방송국의 메인 뉴스 첫머리에는 민기의 얼굴과 그의 식당 간판이 모자이크도 없이 대문짝만하게 걸렸습니다. 유명 프랜차이즈의 두 얼굴, 쓰레기 식자재로 끓인 맹독국밥, 앵커의 싸늘하고 날카로운 브리핑과 함께 곰팡이가 핀 식자재 창고의 끔찍한 내부 고발 영상이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분노한 대중의 반응은 폭동과도 같았습니다. 식당 앞에는 식중독 피해자 가족들과 배신감을 느낀 시민들이 던진 날계란과 오물이 산처럼 쌓여 악취를 풍겼습니다.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전국의 100개 가맹점주들은 본사로 몰려와 유리창을 깨부수며 수십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기 시작했죠. 몰락의 도미노는 아들 민기에게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뉴스가 보도된 지 단 3시간 만에 예비 며느리였던 투자사 대표의 딸은 민기의 얼굴에 차가운 물을 끼얹으며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어디서 쓰레기를 먹여 돈을 버는 천박한 집안이 감히 우리 집안이랑 사돈을 맺으려 들어 오늘부로 투자금 전액 회수할 테니까 법원에서 봐. 싸늘하게 돌아선 그녀의 뒷모습 위로 이번에는 남편 동석의 처절한 비명이 겹쳐졌습니다. 아들의 무리한 사업 확장을 위해 동석이 현재 살고 있는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담보로 섰던 연대보증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은행에서는 하루가 멀다고 대출금 수십억 원을 즉각 상환하라는 독촉장이 날아들었습니다. 고급 양복을 입고 골프장을 누비던 남편의 거실에는 어느새 시뻘건 압류 딱지가 저승사자의 부적처럼 곳곳에 덕지덕지 붙기 시작했습니다. 매끄럽던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는 두 사람 위로 파멸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발등에 시뻘건 불이 떨어지고 숨이 턱끝까지 막혀오자 벼랑 끝에 몰린 두 부자는 그제야 허겁지겁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로 내쫓긴 늙은 어머니가 이 엄동설 안에 밥은 굶고 있지 않은지 걱정되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끊어져 가는 숨통을 다시 이어줄 원조 레시피라는 쓸만한 도구가 다급하게 필요했을 뿐이죠. 민기는 피가 맺힌 충혈된 눈으로 어머니의 휴대전화 번호로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고객의 요청으로 착신이 정지된 번호입니다라는 차갑고 기계적인 안내 음성뿐이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전에 살던 동네 시장 상인들을 찾아가 제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이미 과거의 끈을 모두 끊어낸 제 흔적을 찾을 길은 없었습니다.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그들의 썩어빠진 본성은 단 한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널브러진 남편 동석이 소주병을 벽에 집어던지며 악을 썼습니다. 아니, 이 미친 노인네는
하필 이럴 때 어디 가서 코빼기도 안 비쳐. 평생 내 등골 빼먹고 살았으면 우리 아들 위기일 때 와서 레시피라도 바쳐야 할 거 아니야. 진짜 마지막까지 도움이라곤. 하나도 안 되는 저주받은 여편네야. 민기 역시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아버지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어머니가 쓰던 그 구질구질한 옛날 레시피만 다시 세팅해서 기자회견하면 어떻게든 동정 여론 만들어서 빠져나갈 수 있는데 대체 어디 숨어서 내 속을 썩이는 거야. 자신들이 저를 어떻게 쓰레기 취급하며 한밤중에 내쫓았는지는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모든 실패와 불행의 원인을 힘없는 약자에게 돌리며 핏대를 세우는 그 흉측한 민낯 인간의 이기심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표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찾아 헤매는 어머니가 자신들의 목숨줄을 쥔 거대한 포식자가 되어 입을 벌리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가맹점이 간판을 내리고 사무실 집기류마저 전부 압류당해 텅 빈 본사 사무실 파산 선고와 구속수사라는 끔찍한 절벽 앞에 선 민기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단 하나의 동아줄 뿐이었습니다. 바로 최근 프리미엄 브랜드 명의냄을 연달아 성공시키며 대한민국 F&B 업계의 절대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는 거대 유통사 현진식품이었습니다. 민기는 며칠 밤을 새워 구겨진 양복을 대충 걸쳐 입고 눈곱도 떼지 못한 초췌한 몰골로 무작정 현진식품 본사로 쳐들어갔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는 웅장한 유리빌딩 1층 로비. 민기는 지나가는 직원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은 제 안내 데스크 직원을 붙잡고 애걸복걸했습니다. 제발 김지훈 대표님. 한 번만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브랜드 다 넘기겠습니다. 헐가. 아니 빚만 떠안아 주신다면 지분 100% 다 넘기고 저는 회사에서 손 떼겠습니다. 명인 M브랜드에 우리 프랜차이즈 유통망 합치면 시너지 엄청날 겁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과거 VVIP 연회장에서 제 아비가 어미의 뺨을 후려칠 때 비겁하게 고개를 돌려버리고 돈 1,000만 원을 적선하듯 던지며 저를 길거리로 내쫓았던 그 오만한 사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직 생존을 위해 알량한 자존심마저 내다버린 비루한 패배자만이 엎드려 있을 뿐이었죠. 그 시각 빌딩 꼭대기 펜트하우스의 회장실 최고급 마호가니 책상 앞에 앉은 김지훈 대표는 로비 CCTV 화면을 통해 바닥에 엎드린 민기의 처절한 모습을 고스란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입가에 서늘하고도 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냥감이 스스로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걸어 들어왔군요. 지훈은 깍지 낀 손을 풀며 책상 위 인터폰의 버튼을 천천히 눌렀습니다. 비서실장 로비에서 소란 피우는 저 친구 내일 오후 2시 우리 호텔 VVIP실 미팅룸으로 모시라고 하세요. 아, 명인 M의 실질적 대주주이신 회장님께서 직접 인수합병 미팅에 참석하실 거라고 꼭 전하고요. 최고급 대우로 모시길 바랍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지훈의 등 뒤로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먹구름에 뒤덮이며 서서히 짙은 어둠 속으로 잠겨들고 있었습니다. 다가올 거대한 심판의 무대가 완벽하게 세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이 문턱을 넘기까지 꼬박 1년이라는 뼈를 깎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 서울의 전경이 발밑으로 까마득하게 내려다 보이는 강남 5성급 최고급 호텔의 꼭대기층 VVIP 펜트하우스 엘리베이터가 무중력 상태처럼 부드럽게 솟아오르는 동안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난날의 핏빛 기억을 삼켜냈습니다. 바로 1년 전 저는 이 호텔 1층 로비 연회장에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제가 3년을 달인 피 같은 시간장이 산산조각 나며 얼음장 같은 대리석 바닥을 흉측하게 적셨고 제 남편과 아들은 수많은 사람 앞에서 저를 쓰레기처럼 버리고 돌아섰죠. 그때 뺨을 맞고 바닥에 엎드려 흘렸던 제 눈물이 아직도 저 아래층 대리석 어딘가에 차갑게 얼어붙어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침묵을 깨는 지훈 대표의 낮고 정중한 목소리에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층수를 알리는 전광판에는 최상위 펜트하우스를 의미하는 PH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붉은 빛을 내고 있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소리 없이 열리자 발소리조차 먹어치우는 두꺼운 최고급 페르시안 카펫이 깔린 복도가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과거에 저는 장냄새가 진동하는 허름한 스웨터 차림의 불청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복도를 걷고 있는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은은한 광택이 흐르는 차분한 진주색의 최고급 맞춤 정장, 단정하게 틀어올린 머리끝에 꽂힌 옥비녀, 그리고 수십 년 노동으로 굽었던 허리는 꼿꼿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제 몸에서는 더 이상 퀴퀴한 매주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쉽게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하고도 우아한 백단향이 제 주위를 감싸고 있었죠. 펜트하우스의 육중한 마호가니 쌍여다지 문 앞에 섰습니다. 저 문 너머에는 한때 제 우주였으나 이제는 제 손으로 직접 숨통을 끊어놓아야 할 두 남자가 애타게 저를 기다리고 있을 터였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요동쳤지만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며 마음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혔습니다. 이제 제가 짜놓은 거대한 심판에 무대에 오를 시간이었습니다. 육중한 문 너머로 들어서기 전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펜트하우스 내부의 풍경이 고스란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숨막힐 듯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끝에서 끝까지 숨이 터는 좋게 되어 보이는 긴 대리석 테이블이 놓여 있었죠. 그리고 그 상석 언저리에 빚더미에 앉아 파산 직전인 두 남자가 여전히 목에 빳빳하게 힘을 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야, 여기 커피가 왜 이렇게 식었어? 내가 최고급 원두로 간 내린 것만 마신다고 아까부터 말했잖아. 이 호텔은 VVIP 서비스가 왜 이따위야? 남편 동석의 앙칼진 호통 소리가 펜트하우스를 울렸습니다. 그는 살고 있던 주상복합 아파트에 압류 딱지가 붙고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빌려 입었는지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명품 양복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아 애꿎은 호텔 직원에게 삿대질하며 화풀이하는 그 비루한 모습, 벼랑 끝에 매달려서도 허세라는 썩은 동아줄을 놓지 못하는 꼴이 우습기 짝이 없었죠. 그 옆에 앉은 아들 민기의 상태는 한층 더 가관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새운 듯 눈가는 시커멓게 푹 패여 있었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해 손톱을 물어뜯는 그의 손가락 끝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식중독 사태로 인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구속수사의 압박이 그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소란 좀 피우지 마세요. 오늘 현진식품에서 인수 안 해주면 저 진짜 내일 구치소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 자식이 내가 다 널 위해서 기선제압하는 거 아니야. 현진식품 그깟 유통회사가 컸으면 얼마나 컸다고. 우리가 가진 100개 가맹점, 인프라 먹으려고 안달이 났을 거다. 이럴 때일수록 대주주라는 명인 M한테 우리가 굽히고 들어가면 안 돼.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소리 없는 냉소를 삼켰습니다. 자신들이 쌓아 올린 성공이 철저히 제 피와 땀 위에서 기생한 결과물이었음을 그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명인 M이라는 거대한 권력에 자신들의 부서진 모래성을 떠넘기고 살아남을 얄팍한 계산뿐이었죠. 텅 빈 깡통처럼 시끄럽게 요란을 떠는 그들의 오만함이 오히려 제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벼려주고 있었습니다.
지훈 대표가 제게 가볍게 목례를 하더니 마호가니 쌍여다지무늬 황동 손잡이를 묵직하게 밀어냈습니다. 끼기깃. 무거운 문이 열리는 마찰음과 함께 펜트하우스 안을 채우던 시끄러운 소음이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멎었습니다. 가장 먼저 펜트하우스 안으로 걸음을 옮긴 것은 완벽하게 재단된 네이비 수트 차림의 지훈 대표였습니다. 대한민국 F&B 업계의 거물인 그가 등장하자 동석과 민기는 용수철처럼 자리에서 튀어올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호텔 직원에게 갑질을 해대던 오만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그들의 얼굴에는 구원자를 만난 듯한 비굴하고도 절박한 미소가 번졌죠. 아이고, 김지훈 대표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기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지훈 대표는 그들의 인사를 철저히 무시한 채 걸음을 멈추고 문가를 향해 정중하게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쪽 팔을 내밀며 누군가를 에스코트하는 자세를 취했죠. 그 순간 지훈 대표의 등 뒤에 드리워져 있던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제가 천천히 빛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면에는 경쾌하고도 묵직한 마찰음이 숨막히는 정적을 가르고 펜트하우스 안을 울렸습니다. 창가에서 쏟아지는 눈부신 오후의 햇살이 제 진주색 정장 위로 부서져 내렸습니다. 평생 가마솥 앞에 짙은 연기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살아왔던 제가 비로소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온전한 제 모습으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저는 걸음을 멈추고 턱을 치켜든 채 수미터 앞의 거리에 얼어붙어 있는 남편과 아들을 싸늘한 시선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공기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펜트하우스 안의 기압이 급격하게 요동치며 두 사람의 숨통을 조여가기 시작했죠. 지훈 대표가 한 걸음 물러서며 제게 상석을 양보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여왕처럼 곧은 자세로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압도적인 고요함이 우리 사이의 거리를 팽팽하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를 마주한 동석과 민기의 얼굴에는 경악, 당혹감,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시시각각 교차했습니다.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흔들렸고 반쯤 벌어진 입에서는 바람 빠지는 소리만 새어나왔죠. 수십 초의 긴 침묵 끝에 그들의 좁고 썩어 빠진 뇌가 도달한 결론은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거대한 판을 주도하는 절대 권력자가 저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제가 아들의 소식을 듣고 몰래 이 호텔에 숨어들어 협상장을 엉망으로 만들러 왔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너 이 미친 노인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내가 대체 여길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침묵을 깬 것은 남편 동석의 악에 바친 고함이었습니다. 핏발이 선 눈으로 저를 노려보던 그는 제가 입고 있는 값비싼 정장을 훑어보며 더욱 기가 찬다는 듯 헛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파산한다니까. 어디서 회장님 사모님 흉내라도 내면서 빌어먹으러 왔냐? 내가 이따위로 산통을 깨니까 우리 집안이 망조가 든 거야. 어디서 거지 같은 게 감히 내 아들 살 길을 막아. 동석은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씩씩거리며 제 앞으로 돌진해 왔습니다. 1년 전 로비에서 제 항아리를 깨부수고 뺨을 후려쳤던 바로 그 끔찍한 눈빛이었죠. 그는 거칠고 억센 오른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허공을 가르는 매서운 파공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껴들지 말고 꺼지세요. 옆에 선 아들 민기 역시 아버지를 말리기는커녕 모멸감에 가득 찬 목소리로 저를 향해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 가장 깊은 곳에 남아있던 신락 같은 가족에마저 완벽하게 한 줌의 재가 되어 부서져 내렸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만큼 꽉 쥐고 있던 두 주먹에 힘을 풀었습니다.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허공에서 저를 향해 날아오는 동석에 손바닥을 싸늘하게 직시했습니다. 탁! 살과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펜트하우스 안을 찢었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없었습니다. 제 뺨에서 불과 한 뼘도 떨어지지 않은 허공에서 동석의 더러운 손목이 굵은 쇠사슬에 묶인 듯 꼼짝없이 멈춰 있었죠. 어느새 제 앞을 가로막아선 지훈 대표가 한 손으로 동석의 손목을 부러뜨릴 듯 무자비하게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짓이야? 나, 당장 놓으라고. 동석이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지훈 대표는 얼음장 같은 눈빛으로 동석의 손목을 가차없이 내동댕이 쳤습니다. 꼴 사납게 중심을 잃은 동석이 대리석 바닥에 추하게 나뒹굴었습니다. 민기가 사색이 되어 아버지를 부축하려 허겁지겁 뛰어갔죠. 지훈 대표는 구겨진 소매를 툭툭 털어내더니 반대쪽 손에 들고 있던 두꺼운 M&어 계약 서류 뭉치를 대리석 테이블 위로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쾅! 하는 굉음이 그들의 심장을 묵직하게 때렸습니다. 함부로 입 조심하시고 그 더러운 손 거두십시오. 지훈 대표의 목소리는 한겨울의 서리발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떠는 두 부자를 내려다보며 그가 드디어 가장 잔인하고도 짜릿한 진실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이 1년 전 한밤중에 짐가방 하나만 쥐어준 채 쓰레기처럼 내쫓았던 이분 당신들이 지금 그토록 목을 메고 애타게 모셔오라 부르짖던 현진식품의 최대 주주이자 지훈 대표가 저를 향해 정중하게 몸을 돌리며 선언했습니다. 최고급 프리미엄 브랜드명인 에미 창업주 이말순 회장님이십니다. 순간 펜트하우스의 공기가 쩍하고 갈라지는 듯 했습니다. 바닥에 엎어진 동석과 민기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며 시체처럼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미친 듯이 흔들리는 그들의 동공 속으로 그제야 제 존재가 제대로 박혀들기 시작했죠. 식모 취급하며 짓밟았던 늙은 여편네가 자신들의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거대한 신이 되어 내려다보고 있다는 이 비현실적인 진실 앞에서 그들의 턱은 덜덜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요, 어머니가. 금영이 내미라고. 믿을 수 없다는 듯 허공을 더듬는 민기의 쇳소리가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대리석 바닥에 개구리처럼 엎드린 그들의 눈앞에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억눌러왔던 분노와 슬픔을 모두 털어낸 한없이 고요하고도 지독하게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그래, 내가 냄새난다고. 길거리에 버린 그 늙은 노인네가 바로 내 놈들이 무릎 꿇고 애원하던 명이냄이다. 그것은 자비라곤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사형 선고였습니다. 제 서늘한 미소 너머로 그들의 알량한 목숨줄이 처참하게 끊어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 식탁에서 당신들이라는 오물을 영원히 치워버릴 시간이었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들 하죠. 하지만 지독하게 썩어버린 피는 가차없이 도려내지 않으면 결국 온몸을 병들게 할 뿐입니다. VVIP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 얼음장 같은 제 선언이 떨어지자마자 아들 민기의 무릎이 바닥으로 쿵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향해 독서를 내뱉던 그 오만한 입술이 이제는 사시나무처럼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민기는 네 발로 기어 제 발밑까지 다가오더니 최고급 맞춤 구두가 신겨진 제 발등에 얼굴을 비비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미쳤었어요. 제가 죽일 놈입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가 도장만 찍어주시면 이 파산 위기 넘길 수 있습니다. 저 감옥 가면 우리 집안 완전히 끝나는 거잖아요. 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제 바짓가랑이를 부여잡는 아들의 모습은 참으로 흉측했습니다. 그 옆에서는 남편 동석이
차마 다가오지도 못한 채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입만 뻐끔거리고 있었죠. 1년 전 저를 쓰레기 취급하며 길거리에 내쫓았던 그 서늘했던 밤에 데칼코마니가 완벽하게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흔들림 없는 서늘한 눈빛으로 민기의 손을 차갑게 쳐냈습니다. 가족, 내 앞길을 막는다며 짐가방 하나 던져주고 야반도주하듯 어미를 벌였던 내 입에서 감히 가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니 제 목소리에는 어떠한 분노도 슬픔도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버려진 시간 동안 단단하게 굳어버린 무관용의 원칙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저는 지훈 대표에게 가볍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지훈 대표는 서류 가방에서 소형 파쇄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먹는 음식에 독을 타고 어미를 버린 짐승과 할 거래는 없다. 날카로운 기계음과 함께 그들이 마지막 생명줄로 여겼던 수십억 원짜리 인수합병 계약서가 두 사람의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톱니바퀴에 갈려나가는 그 건조한 파열음은 그들의 알량한 모래성이 영원히 무너져 내리는 완벽한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민기의 입에서 짐승의 단말마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펜트하우스의 육중한 문을 나섰습니다. 마지막 동아줄이었던 인수합병마저 처참하게 무산되자 가해자들의 몰락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열차처럼 무서운 속도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불과 며칠 뒤 서울 한복판의 프랜차이즈 본사 앞에는 번쩍이는 경찰차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양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진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끌려 나오는 민기의 모습이 전국 방송에 저녁 뉴스를 장식했죠. 혐의는 특경법상 사기 및 심각한 식품위생법 위반, 수십억 원의 가맹점 피해와 식중독 사태의 책임을 피할 길은 없었고 민기는 결국 구치소의 눅눅한 독방에 갇혀 기나긴 수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동석의 말로 역시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사업을 위해 무리하게 섰던 연대보증의 대가는 잔인했습니다. 며칠 만에 수십억 원의 부채를 떠안은 동석은 평생 거들먹거리며 살았던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속옷 한 장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쫓겨났습니다. 그가 아끼던 명품 시계와 골프채에는 모두 시뻘건 압류 딱지가 붙었죠. 그가 마지막으로 당도한 곳은 산동네 비탈길 끝에 위태롭게 매달린 곰팡내 나는 낡은 단칸방이었습니다. 한겨울에도 난방조차 들어오지 않아 냉골인 그곳에서 빳빳하던 그의 허리는 생존의 무게 앞에 꺾이고 말았습니다. 동석은 매일 새벽 칼바람을 맞으며 동네 골목을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 과거의 자신이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고된 노동을 온몸으로 견뎌내야만 했죠. 이게 다 그 빌어먹을 자식놈 때문이야. 지 엄마 하나 못 달래서 내 노년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밤이 되면 꽁꽁 언손을 문지르며 독한 소주 한 병을 앞에 두고 감방에 있는 아들을 원망하며 악을 썼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오만과 폭력은 까맣게 잊은 채 서로를 향한 저주만 퍼붓는 그 끔찍한 단칸방. 그것은 그 어떤 감옥보다 더 지독하고 완벽한 인과응보의 지옥이었습니다. 그들이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 저는 남은 과거의 찌꺼기들을 하나씩 도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가정법원의 묵직한 나무문이 열리고 판사봉이 3번 내리쳐지는 순간 제 발목을 40년 동안 올가매고 있던 흉측한 쇠사슬이 비로소 끊어졌습니다. 피고 최동석은 원고 이말순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이혼을 명한다. 완벽한 승소였습니다. 물론 파산한 동석에게 받을 위자료 따위는 푼돈에 불과했지만 돈은 제게 중요치 않았습니다. 서류상으로 그리고 제 영혼에서 그들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구원이었으니까요. 법원 계단을 걸어 내려오는
제 얼굴 위로 눈부시게 맑은 봄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따스한 바람 속에는 자유의 냄새가 묻어 있었죠.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라는 무거운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오롯이 이말순이라는 이름. 석자로 다시 태어난 순간이었습니다. 동석의 이름이 깨끗하게 지워진 새 가족관계 증명서를 받아들고 저는 빙그레 웃으며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텅 빈 가슴 한 구석이 시릴 법도 한데 신기하게도 제 안에는 벅차오르는 해방감만이 가득 찼습니다. 지독하게 아팠던 상처의 고름을 남김없이 짜내고 난 뒤에 찾아오는 절대적인 평온함. 이제 제 삶의 무대에는 오직 저 자신과 제가 사랑하는 장독대의 고소한 향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명이냄 브랜드는 대한민국을 넘어 해외 시장까지 진출하며 천문학적인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통장에 쌓이는 숫자의 단위가 달라졌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사치에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거대한 불을 엉뚱한 곳에 쏟아붓기 시작했죠. 경기도 외곽, 제가 처음 쫓겨나 자리 잡았던 그 허름한 흉가를 허물고 그 자리에 탁 트인 넓은 마당을 가진 아름다운 한옥 건물을 세웠습니다. 간판에는 말순 전통음식학교라는 정갈한 글씨가 새겨졌죠. 이곳은 평범한 요리학원이 아니었습니다. 자, 간장은 짠맛으로 먹는 게 아니야. 세월을 기다릴 줄 아는 정성으로 맛을 내는 거란다. 오갈 데 없이 어린 아기를 홀로 키우는 미혼모들, 세상의 냉대에 상처받고 방황하는 소외된 청년들. 저는 그들을 조건 없이 품어 안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을 바쳐 완성한 장담그는 비방을 아낌없이 가르쳐 주었죠. 수업료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넉넉한 지원금과 따뜻한 밥을 내어주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아 시궁창에 내던져졌던 아이들은 매일 아침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퍼지는 이 넉넉한 마당에서 다시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칼질이 서툴러 손가락을 베이고 매주를 쓰다 얼굴에 검은 숯검정을 묻히면서도 아이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피를 나눈 혈육은 제 등을 찌르고 제 삶을 훔치려 했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아이들은 저를 진심으로 따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서로의 굽은 등을 다독이고 따뜻한 밥 한 술을 나누어 먹는 일. 저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 가족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견뎌온 그 모진 세월이 결국 이 상처받은 새싹들을 피워내기 위한 위대한 걸음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청명한 가을날, 말순 전통음식 학교의 뒷마당에는 수백 개의 거대한 옹기 항아리들이 오와 열을 맞춰 장관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드넓은 장독대 위로 눈이 부시도록 따스한 금빛 햇살이 공평하게 내려앉고 있었죠. 명희님, 이쪽 3년산 간장독은 숙성이 기가 막히게 잘 되었습니다. 빛깔 좀 보시죠. 단정한 수트 차림의 지훈 대표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존경 어린 눈빛으로 대하며 이 아름다운 터전을 함께 가꾸어가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죠. 저는 천연 염색을 한 고운 진주빛 명주 한복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어넘긴 제 모습에서는 과거의 그 초라하고 냄새나던 촌부의 흔적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아하고 기품 넘치는 자태로 저는 새하얀 무명수건을 손에 쥐고 장독의 뚜껑을 정성스레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반질반질하게 닦인 항아리 표면 위로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제 얼굴이 거울처럼 비쳤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담근 쌈장 한 번만 간 좀 봐주세요. 저 멀리서 앞치마를 두른 제자들이 활기찬 목소리로 저를 부르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장독대 사이를 기분 좋게 넘나들었죠.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그리고 제 곁을 지키는 지훈 대표와
해맑게 웃는 아이들을 번갈아 보며 한없이 자애롭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가장 빛나는 가치는 결코 화려한 거칠애나 거짓된 포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묵묵히 버텨낸 100년의 세월, 그리고 굳은 살 박인 손끝에 담긴 정직한 진심만이 결국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해냈으니까요. 바람결에 은은하고 깊은 장냄새가 퍼져나갔습니다. 썩은 뿌리를 뽑아낸 자리에 새싹을 틔워낸 제 인생의 가장 눈부신 황혼이 그 따사로운 햇살 속으로 아름답게 페이드 아웃되며 막을 내렸습니다.